반갑습니다. 오종혁 국어선생입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지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방법을 좀 제시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글쓴이가 인간과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성찰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위주로 좀 집중해서 보시고요. 자, 작가는 이제 손봉호 씨고요. 철학자이자 윤리학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인문 분야의 글 읽기입니다, 여러분. 인문 분야예요. 자, 그럼 서론, 논설문이기 때문에 이제 서론부터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자, 철학의 가장 중요한 논제가 이제 서론의 핵심적인 이제 내용인데요. 첫 번째 문단에서 이제 칸트가 나옵니다. 이 칸트가 생각한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죠. 18세기 이 순수 이성 비판, 즉 과감하게 알기 위해서 열심히 따져보는 것이 바로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그래서 1781년도에 칸트가 제시한 건데요. 이런 철학에서 철학이라는 건 이제 삶에 대한 또 인간 세계에 대한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게 철학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좀 아시면 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제기하는 논의라는 것은 제기한다는 것은 논의의 대상을 내어놓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 결국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아느냐, 그렇죠?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무엇을 아느냐,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에서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 세 가지가 바로 여기 제시됐고요. 그러나 그 이후 어떻게 됐어요? 논리학 강의에서 이제 칸트가 이제 우리 대학 교수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학 강의 중에 위에 세 가지 질문이 모두 어떻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고요. 귀결이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한데, 귀결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의 근본적인 질문인데 이걸 총 아울러 수 있는 것은 뭐다? 인간이란 무엇이냐? 요겁니다. 우리 제목은 나는 누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나를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이제 첫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쓴 책이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거고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판단력 비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칸트의 유명한 3대 비판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순수 이성, 실천 이성, 판단력 비판. 요 세 가지가 이제 칸트에게 있어서 중요한 3대 비판서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돼요.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에 가시면요. 소크라테스가 생각한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접속 같은 거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앞문단과 연결고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앞문단과 이어진다는 것을 힌트를 받으셔야 됩니다. 한편, 그렇죠? 전환된 장면이에요.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죠. 소크라테스가. 그렇죠? BC 5세기 정도네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무엇인지 알면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그렇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자신 어때요? 어느 정도 연관은 있어요. 서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인간과 자신은.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근본 어떤 본바탕, 본질, 그렇죠? 근원적으로 또 원천적으로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다른 차원, 다른 입장, 다른 수준, 다른 레벨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관만 있지 근본적으로는 다른 차원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인간과 자신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나는 인간보다 한 단계 더 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깊다라는 건 뭐예요? 고차원적이고 심오하고 정도가 더 높다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가보면 이렇게 단어를 싹싹 바꿔놓으면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정리하시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학의 탐구 대상으로서 인간과 나의 특성을 제시한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서론이 끝났고요. 본론에 가시면 이제 철학자들이 연구 대상을 삼았던 것들의 변천사입니다. 변천한 역사예요, 역사. 연구 대상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한 역사. 첫 번째는 이제 고대 그리스가 되겠죠. 이런 걸 볼 때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죠? 통시적 관찰이라고 합니다. 통시적 서술.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볼 때.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관점으로 볼 때는 이제 공시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서로 대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아득한 옛날 사람들은 자신보다 자신을 둘러싼 자연, 우주, 인간과 자연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신, 그렇죠? 사람들이 가장 먼저 연구하기 시작했던 대상들을 좀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심을 기울였어요. 근데 학문의 발전 과정을 보아도 어때요? 나에 대해 연구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또 학문보다는 나에게서 멀리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서 멀리 떨어진 학문인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먼저 발전했다는 겁니다. 나보다는 다른 세계. 그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요, 기원전 6세기에 자연 철학자들, 6세기, 처음으로 어떻습니까? 자연 철학자예요, 자연. 우주, 자연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고대 그리스 철학의 발달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철학다운 철학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가 이제 자연 철학자들부터가 이제 철학다운 철학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제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두 번째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탈레스라는 사람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탈레스라는 사람인데 BC 그 6, 7세기 사람인데 자연 철학의 시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식을 예언도 했고요. 피라미드의 높이를 측정한 아주 위대한 철학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천체라는 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를 천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별을 쳐다보다가도 우물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학자들은 주로 천체는 어떻게 운행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당시 학자들은 어떻습니까? 천체에 몰입했다는 겁니다. 천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 그러니까 우주에 관한 거죠. 우주. 어떻게 운행했는지, 또 우주 혹은 자연이란 무엇인가. 우주나 자연이랑 같은 의미로 보셔야 돼요. 신은 또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게 다 동급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기원전 6세기 자연 철학자들의 주요 논제가 바로 우주, 자연, 신이라는 거죠. 이게 무엇이고 신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여기에 이제 주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했던 거죠. 자, 연구를 선행하였다. 선행이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 시간적으로 앞에 있었다. 우선했다는 거죠. 우선. 그죠? 그래서 약 1세기가 지나고 기원전 5세기, 그렇죠? 5세기 무렵에 철학자들은 6세기에는 자연 철학자들이고요. 이제 기원전 5세기 무렵의 철학자들은 어떤 모습인지 보시죠. 인간의 문제에 관심, 이제 드디어 이제 자연이 아니라 보다 인간의 문제로 지금 전환된 겁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의 발달 과정 두 번째는 바로 자연에서 인간으로 지금 전환된 거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궤변론자에 의한, 자, 궤변론자라는 건요, 철학 개념을 유의로 전환시켜요. 그래서 철학의 논쟁에 궤변을 주된 수법을 삼았던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조차도 궤변론자에 의해서 지극히 초보적인 단계라는 거죠. 초보적. 그러니까 시작 단계, 그렇죠? 거기에 그쳤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머물렀다, 그렇죠? 진전이 없이 한계, 결국 뭐 한계죠, 한계. 인간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연구가 한계에 부딪혔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요. 고대 그리스 철학들의 관심 대상은 이제 시간의 흐름, 자, 시간의 흐름, 통시적인 거죠.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본 겁니다. 그래서 6세기경에는 우주, 자연, 신이죠. 그래서 1세기 후에는 인간의 문제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정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이 문답입니다. 이제 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 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한 이유. 이거 정말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연, 우주, 신 등에 대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연 철학자들이 연구한 요거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어느 으로 보나 우리의 생각을 거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인간의 생각을 거쳐야 되죠. 통해야 되고 경유해야 되죠. 그래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야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의미한 거죠. 유의미. 가치가 있고 중요성이 있고 뜻이 있다. 유의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여기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요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여기 나왔다는 거. 나가 무의미하다면, 이것은 유의미고 무의미니까, 우주가 아무리 의미 있고 아름다운 그것의 가치, 그죠? 참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야만 의미가 있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요, 나는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한 거고요. 여기서는 나를 통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외우지 마시고 있는 문맥을 통해서 뽑아내셔야 됩니다. 아셨죠? 기계적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이 문장을 자기가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될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시험장에 가실 때 헷갈리는 이유는 그냥 눈으로만 보고 머릿속에 정리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요, 제발 있는 그대로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외우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한번 자기가 읽어보시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라는 거죠. 가려서
써보던가. 그렇죠? 예,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 많이 푸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론에서는. 아셨죠? 따라서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한층 더 중요하다. 여기서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아셔야 돼요. 인간보다는 내가 누구인지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더욱 중요하다, 보다 중요하다, 한결 중요하다. 한층이란 말의 의미가 나왔잖아요. 부사어가 강조한 겁니다, 지금. 하지만 자 또 반전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수께끼. 수수께끼라는 건 뭡니까? 미궁에 빠지고 퀴즈나 퍼즐이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물리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즉 한자로 뭐 이렇게 규명되지 않았다. 이런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규명되지 않았다. 그렇죠? 예. 이런 한자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한자어로. 그러니까 나에 대한 연구, 이 인간보다는 나에 대한 연구의 현 주소가 바로 여기 나온 겁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자, 세 번째 문단입니다. 나를 알고 탐구하기 어려운 이유. 중요한 문단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논리적으로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가 왜 가장 먼 것부터 먼저 탐구하기 시작했는지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죠. 그렇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 있잖아요. 그렇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급할수록 돌아가라. 뭐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나를 알아야 인간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나는 온전히 사적인 것이죠. 사적이라는 건 개인에 관계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든지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겁니다. 아니에요. 특별하다는 거죠. 나를 알고 탐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개별적이라는 겁니다. 특수하고 개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성이라는 단어하고는 반대가 돼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는 쉽게 알 수 없으며 탐구하기도 어려운 존재예요. 아셨죠? 또한 또 있대요. 나는 잡히지 않는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나가 나의 몸 어디에 존재한다고 꼭 집어낼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탐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추상적이라는 거죠. 추상성. 반대말은 구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성, 추상성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문단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잘 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문단에 집중하셔야 돼요. 따라서 접속어 상당히 많이 나오죠. 또한 다시 말하면 따라서 여기 보세요. 한 문단에서 이렇게 접속어가 3번 나올 정도면 정리 잘 하셔야 돼요. 나를 알고 나를 탐구라는 것은 필요한 것을 더듬어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면 이제 시하고 연계돼서 나올 수 있는 시들이 이제 생각해봤더니 유치한의 생명에서라는 아주 좋은 시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본질인 나를 찾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지 않습니까?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했는데 차라리 나는 어느 사고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그러니까 나를 탐구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나의 본질을 탐구하지 못한다면 죽겠다는 각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와 아주 걸맞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생각해서 적어 놓았으니까요. 여러분도 학교 시험에서 이런 부분 충분히 이런 시하고 연계해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이 시가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그 본질적인 나를 탐구하는 시, 요거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죠? 본질을 탐구하는 거. 자,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 믿었던 내성과 그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문단도.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내성의 장점과 한계, 이거 아닙니다. 아셨죠? 장점 안 나와요. 한계만 나와요. 한계. 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낚이지 않도록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 학생들이 놓칩니다. 놓쳐. 그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단이니까 이 3문단, 4문단이요. 여러 번 반복하셔서 써보기라도 하듯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눈으로만 보면 한계가 있어요. 잘 보시려면 꼼꼼하게 정리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자, 인과죠. 그래서 옛날부터 학자들은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다? 내성은 자신을 돌이켜 살펴보는 거예요. 내관, 자기를 본다는 거죠. 자기 관찰인 거죠. 우리 윤동주의 시에 보면 윤동주의 시 대부분이 내성입니다. 자기 반성, 자기 관찰. 아시죠? 시하고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이 내성이. 그렇죠? 이게 유일하다고 여겼어요. 옛날 학자들이요. 자, 3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하지만 자, 이 보세요. 독서 이 글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반전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접속어가 네모넣기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서 문맥의 의미를 파악하시면서 접속어도 확인하셔야 돼요. 철학자들은 내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죠? 여겼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왜? 한계가 많고 또 하기가 어려워요. 고충과 곤란, 괴로운 이 점이 있다는 거죠. 내성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영국의 철학자 휴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18세기 경험론자, 인식론자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내성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가 아닌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것들만 나타난다. 그러니까 휴미 원하는 건요, 경험한 것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내성을 들여다볼 때 내가 직접 체험한 것들만 나타난다. 이걸 정리하셔요. 내성에 대한 휴미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어떻다? 더 나은 자기 반성에 이를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더 나은 반성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을 통해서 뭐 한다? 자기를 내성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면 경험한 것들만 보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경험론자예요. 또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은요, 20세기 철학자니까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 그 의식의 옹달샘이 바로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원관념이 내성입니다. 내성. 중요합니다. 내성 속에 들어있는 나, 이게 바로 탐구의 대상인 본질적인 나지 않습니까? 이 나란 조약돌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옹달샘의 조약돌. 그러니까 옹달샘은 내성을 통해서 조약돌, 나라는 것을 찾는다는 거죠. 원관념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조약돌은 나예요, 나. 이 옹달샘은 내성이고요. 찾을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반박은 이제 논박한다, 반론하였다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내성에 대한 사르트르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메과 사르트르의 주장을 정확하게 비교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어렵진 않지만 시험에 정리할 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내성의 방법으로는 나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경험들을 어떻게 한다? 나의 경험으로는, 그렇죠? 경험으로 만드는 거고 바로 그 본질로서의 나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내성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아셨죠? 예. 수많은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만드는 바로 그 본질로서의 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여기서 나는 본질로서의 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치원에 생명의 서에 나오는 그 나, 이 따옴표가 찍히거든요. 여기 그냥 나가 아니라 따옴표 찍힌 나 시에서 이런 것을 찾는 문제가 나올 확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신동집의 오렌지 같은 시에서도요. 본질적인 존재를 찾기 위한 시가 바로 오렌지인데 이런 작품들이 곳곳에서 이제 나올 확률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시를 감상하실 때 바로 본질적인 측면에서 관계된 시를 찾으면 되는 거죠. 자, 달리는 기차 안에서 아무리 마룻바닥을 내려다 본다 한들 기차가 달리는지 정지했는지 알 수 없죠. 또 기차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또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만 들여다보아서는 스스로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자,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요. 여기는요. 100%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자, 내성의 한계를 달리는 기차에 비유했죠. 그렇죠? 자, 내성의 한계를 기차에 비유한 겁니다. 자, 뭐라고요? 내성의 한계를 기차에 비유한 거다. 이렇게 설명 방식 비유. 뭐를? 내성의 한계. 아셨죠? 내성의 한계예요. 그래서 필자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를 썼다.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알고 계셔야 문제 푸실 때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시험에 출제되면요, 지문들이 빽빽하게 나와서 아는 지문도 시간이 부족하게 만들어요, 선생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미리 완전하게 인식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보조관념에는 이제 기차가 있고, 기차는 이제 원관념이 내성입니다. 그리고 마룻바닥을 내다보는 이 행위는 내성의 방법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이제 비유가 된 거고요. 기차가 달리는지 정지했는지, 요 기차의 속도는 뭐다? 바로 본질로서의 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로서의 나라는 거, 내성과 내성의 방법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거, 이렇게 해서 딱딱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반드시 구분하시기를 꼭 바랍니다. 선생님이 무조건 나오고요. 어려워요.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별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대한 연구와 그 한계입니다. 연구 대상으로서 나의 특징이 있고요. 학자들이 찾은 나의 연구 방법이 나오는데 나는 구체화되지 않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든 관찰하고 연구할 수 없어요. 추상적이라는 거. 내성의 한계가 뭐라고 했죠? 내성의 방법으로는 나의 의식 속 수많은 경험을 나의 경험을 만든 이 본질로서의 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학자들이 찾은 나의 연구 방법은 뭐예요? 자신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내성이 유일하다고 여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연구와 그 한계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나의 특징, 연구 대상에서의 나의 특징이고 학자들이 찾은 나의 연구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정리를 하셔서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본론 두 번째인데요. 나를 알기 위한 방법이 뭐냐? 나를 알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를 알 수 있을까? 그렇죠. 글쓴이에 따르면 나와 그것에 관해서 폭넓은 지식을 쌓아야 나를 알 수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아셨죠? 나와 그것의 관계에 대해서 넓은 시간, 그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OX 문제를 나올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인류가 자연, 우주, 신보다 늦게 자신을 살피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지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 철학의 시작이 아니라, 자, 시초, 발단이 아니라 철학의 궁극적, 결국, 종결, 끝, 마지막, 그렇죠? 목적이라 한 것도, 그렇죠?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은 철학의 시작이 아니라 최종, 궁극적 목적이라 한 것도, 어떤 목표, 방향이라고 한 것도 다른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그죠? 다른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자, 자신을 알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 다른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알아야 된다. 결국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출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인용한 이유, 인용이죠.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한 거잖아요. 설명 방식도 알아야 됩니다. 인용입니다. 결국 뭡니까? 모든 사물의 이치는 나를 통해서만 유의미하죠. 그리고 나는 인간보다 더 깊은 고차원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5번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예. 아닌 것을 한번 볼까요? 우주 만물의 이치를 깨닫기 전에 나를 알아야 한다는 의미다. 아닙니다. 또 진정한 나를 알고 나를 탐구하는 것이 철학의 시작 아닙니다. 이것도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방법, 이게 내성이죠.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이 이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 내성의 방법이 아닌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가는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5번 반드시 기억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이 문단인데요. 이제 본론 부버가 이제 새로운 인물이 나옵니다. 부버가 주장한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진정한 나를 발견하기 위한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버가 주장한 나를 발견하는 방법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이 문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나를 발견하는 것은 그렇죠? 발견한다는 것은 이제 사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한 다른 존재와의 관계 아주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관계 서로 연결되어 얽혀 있는 거죠. 연관돼 있다,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려면. 자, 나를 발견하게 한 방법 뭐라고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와 연결이 된 겁니다. 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요, 바로 뭐가 있습니까? 사회라는 것은 인간끼리 사회로 이제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거죠, 사회성과. 그래서 나는 너와의 관계, 나와 너, 그쵸? 사회적 단계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쵸? 나가 아니라 너와의 관계니까 사회성을 갖고 있어야 되죠. 사회적 놀이 단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 놀이 단계 배우셨죠? 자, 그럼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4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부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부버는 자신의 저서 나와 너라는 책 제목입니다. 나와 너. 그렇죠? 예. 너 혹은 그것이 없이는 나가 있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하고 혹은 그것이 없이는 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보다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그랬으니까. 자, 그는 나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는 뭐다?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이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 너보다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맺을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는 이 딱 둘인 겁니다. 다시 한번요.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과의 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하실 건 뭐다? 그것과 너죠. 나는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관계에서 주의할 것은 뭐냐? 너와 관계를 맺는 나와 그것과 관계를 맺는 나가 같지 않다는 거죠. 구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과의 관계를 맺는 것, 나는, 자, 그것과 관계를 맺는 나는 유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한하고요. 대체 가능한 차등의 관계입니다. 너와의 관계를 맺는 나는 유일합니다. 대체할 수 없어요. 대등한 관계고. 그러니까 내가 맺을 수 있는 관계의 특징은 두 나의 차이점 두 가지가 여기 제시된 겁니다. 아셨죠? 예,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봐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것은 나가 불변하는, 자, 불변, 고정, 일정하는 실체가 이제 불변하다는 얘기죠. 실체라는 건 어떤 대상의 진정한 정체나 본질을 실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맺는 관계에 따라 바뀐다는 겁니다. 가변적이라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달라지는, 그렇죠?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특유한, 유별난, 특이한으로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다양한 단어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존재의 힘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통해서 존재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특별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변적이다라는 거죠. 맺는 관계에 따라. 그러니까 너와의 관계냐, 그것과의 관계냐에 따라 이렇게 가변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의미를. 자, 나와 너는 이제 20세기 종교사가 이제 부버가 지은 책인데요. 현대인이 직면한 인간 소외와 원자와와 위기에 맞서서 인격으로서의 공존하는 나와 너의 관계를 진정한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가르침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또 부버가 제시한 것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 두 가지는 뭐다? 나와 너, 그 다음에 나와 그것과의 관계 딱 둘 뿐이라고 했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관계. 이 산문답입니다, 여러분. 나와 그것의 관계의 특징을 볼까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표시했죠. 예, 그것입니다. 즉, 돈, 집, 국가 혹은 그 사람. 이게 이제 3인칭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것의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일부라는 겁니다. 일부분, 국부.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전체, 모두, 총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대상들의 관계를 맺는 것이. 나의 일부라는 겁니다. 나의 일부. 그래서 그것과 관계를 맺는 나의 특징은 국한적이다.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한적이다.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시를 씁니다. 예증. 내가 물건을 소유했을 때 나는 단순히 물건의 소유자로서의 나일 뿐이지 전체의 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유일하지 않죠. 유일하다는 건 오직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유일무이, 독일무이라고 바꿀 수가 있고요. 유한한 거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정해진 범위나 이런 것들이 한량,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그것과 관계를 맺는 나의 특징은 유한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과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나와 너의 관계로 볼 수 없는 거죠. 그것과의 관계니까.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과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이는 다른 사람들과 표면적인, 자, 표면이라는 것은 겉으로 눈에 띄는 이면적이고 심층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죠. 관계를 맺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내가 하나의 기능이라는 것은 특수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처리한다면 그때 나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대체 바뀔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 이래 얘기해요. 대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 역시 나에게 하나의 너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그것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과의 관계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나쁜 상태로 타락한 상태에 빠지는 게 전락이거든요. 부정적인 단어죠. 그래서 나와 관계를 맺는 그것의 특징은 덜 중요하고 유한한 겁니다. 유일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표면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잘 뽑아내셔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제가 정리한 게.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제 제가 정리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시면 시험 보실 때 아주 답이 쏙쏙 보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반복을 많이 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문제도 중요하지만 본문에 대한 이론 정리가 반복적으로 보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여러분. 변형 문제도 좋습니다만 변형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기본적인 이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본문 내용을 대충 보시고 문제만 많이 풀려고 하시는데 그거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을 3배하고 문제를 1배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문제보다 2~3배 이상 더 많이 분석해서 읽으시는 것이 학교 시험에 잘 보는 비결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나와 너의 관계의 특징.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이 독서는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아주 잘 내고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그런 변별력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나와 너의 관계의 특징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죠. 요 접속어만 봐도 요게 앞뒤가 연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나와 그것, 나와 너. 그렇죠? 이런 접속어를 보면서 이렇게 문단과의 그 관계 그리고 문단을 흐트러놔도 맞출 수 있게끔 이렇게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힌트를 보시고요. 역접이 왔습니다.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나와 너와의 관계에 있는 나는 전혀 다르다. 그렇죠? 전혀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예. 다음으로 등장한다. 등장이라는 단어도 출연한다. 우리 모의고사 단어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고3 때.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때 나는 인격 전체, 너와의 관계를 맺는 나의 특징이 바로 부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체라는 거죠. 전체. 다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어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아셨죠? 이 특징이 나오고 있어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물론 나와 관계를 맺는 너도 마찬가지다. 인격 전체로서 나의 앞에 정면에 마주 보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대등하게 되는 거죠. 그죠? 나와 그것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이자, 그죠? 주체라는 건 뭐니까 의지적인 존재고, 객체는 대상이 되는 쪽이죠.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라는 거죠. 주체와 객체의 관계이자 차등의 관계다라는 거.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고 차등의 관계예요. 이 나와 그것이에요. 하지만 나와 너의 관계는 주체와 주체의 동격 관계인 거다. 차등이 아니라 동격 관계, 동등한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무이하죠, 대등하죠. 이런 단어들, 대등, 동등하고 균등하고 평등하고 대동소이하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 특징이 전부 다 나왔잖아요. 요거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100%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차등은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난다. 자, 이런 것만 보셔도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나와 너의 관계냐, 나와 그것과의 관계냐. 그렇죠? 주체와 객체, 주체와 주체. 이렇게 딱딱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자, 나와 너와의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를 대조. 그렇죠? 설명 방식 뭐예요? 대조입니다. 대조. 그것과 관계를 맺는 나를 지칭하는 두 가지 뭐예요? 주체와 객체. 그죠? 그것이에요. 그것. 차등의 관계입니다. 차등의 관계. 아셨죠? 예, 대체 가능한 존재예요. 또. 예. 자, 이제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5페이지. 그때 나를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뭐 3대고 올바른 진실한 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느냐. 나와 너의 관계를 맺는 때 나는 인격 전체가 되겠죠. 다른 법과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맺을 수 있는 기본적인 두 존재는 나와 그것,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와 그것의 관계는 어떻다? 돈, 집, 국가 혹은 그 사람 3인칭으로 표현되는 것들이죠. 나와 일부가 맺는 관계고, 주체와 객체고, 차등의 관계고, 대체 가능하죠. 하지만 나와 너의 관계는 인격 전체가 동원되고 나와 나가 만나는 거고, 동격이자 유일무이하죠. 대등합니다. 대체 불가능하고 진정한 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제가 정리한 방식대로 구분을 하셔야 시험에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5문단입니다.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관계의 예를 보겠습니다.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직원 A가 있다고 하자. 그럼 A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업무 진행하겠죠. 이때 조직 안에서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직책과 관계 있어요. 어떤 책임, 역할, 직분, 직위 또는 기능적인 거죠. 이게 역할, 작용으로만 만나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해도 그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죠. 이게 바로 뭐니까 업무적 관계예요. 업무적 관계. 대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능인이에요. 기능인. 따라서 A와 직장 동료의 업무적 관계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동료들의 관계니까. 그러나 A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부자지간,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걸 상상해 본다면 단순히 이 아버지와 자녀라는 기능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기능은 여기에 업무적 관계, 인격 그 전체가 총동원되는 겁니다. 동원. 모든 것이 다 일정한 목적에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나의 만남은 바로 보다 A와 I의 관계, 즉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그것이냐, 나와 나의 관계냐. 이걸 예를 든 겁니다.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관계예요.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나와 나의 만남을 지향한다. 이 말도 틀린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나와 너의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나와, 이 말은 만들어낸 거니까요. 시험 문제 낚이기 위한 그런 그 선택지잖아요. 이런 게 낚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말 같습니다만 매력적으로 오답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온 대로 정리를 꽉 하셔가지고요. 거기 벗어나면 그건 답이 아닌 거니까 그렇게 상식적으로 공부하면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점을 위한 그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론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결론과 마무리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